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선입관이라는 게 참 무섭죠. 친정집은 평소 도우미를 쓰지 않았던 집이라 제가 가지고 있는 도우미에 대한 생각은 드라마에서 보던 것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왜 60대 넘으신 아주머니들이 앞치마 두르고 일하시는 모습, 그런 느낌이요. 그래서 처음에 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 도우미 아주머니가 인사를 하는데 사실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오히려 더 어린 것 같은 그런 분이 웃으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당황해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어버버 하면서 얼결에 그냥 고개만 끄덕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이 좀 약하신 분이었고 아주 오래전부터 도우미 아주머니가 함께 생활하며 집안 살림을 돌봐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가끔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두 사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 정도로 저보다 훨씬 살림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참 뭐라고 말도 못하겠는 게 한 번이라도 저한테 진짜 시어머니 노릇을 하거나 그랬으면 저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테죠. 하지만 그런 거 전혀 없이 정말 이 사람 엄청 조심하고 있구나 혹은 몹시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딱 일정한 선 지켜서 저한테 도움되는 얘기만 하고 쏙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어느새 그분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몸 약해서 집안 살림 모르는 시어머니보다는 빠릿빠릿하고 적당히 선 지켜가면서 저를 배려해주고 살펴주는 아주머니가 훨씬 편하기도 했어요. 남편보다 고작 10살 정도 많으신 분이라 사실 아주머니라기보다는 언니에 가까워서 나름 말도 잘 통했거든요. 한 번은 남편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 집에 와서 일을 하게 된 사람이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글쎄, 엄마가 친하게 지내는 분한테 소개받았다는 것 같은데 처음에 우리 집 들어왔을 때는 20대였어. 나랑 별 차이도 안 나고 무슨 눈앞 어린 사람이 도움이라고 해서 그때는 나도 좀 어색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거의 가족 같지 뭐.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길래 저는 오히려 조금 더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20대 여자가 집에 가사 도우미로 그것도 입주 도우미로 들어오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언제 한번 같이 부엌에서 일을 할 기회가 있을 때 슬그머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 하시기엔 너무 젊지 않아요? 그래요? 저는 워낙 살림을 좋아해서 지금 하는 일 불만 없이 편해요. 뭐 이런 일은 나이 들어서 해야 된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그거 편견이에요. 외국에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한대요. 생각해봐요. 힘있고 빠릿빠릿할 때 남의 집 살림도 깔끔하게 하는 거지. 내 한 몸 거두기도 힘든 나이에 무슨 남의 집 살림해주겠어요.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니 정말로 내가 그동안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도 그분은 성실하게 일을 잘했어요. 가끔 기묘하게 선을 넘는 것 같은 기류가 느껴지기는 했지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서열 싸움에서 저는 좀 뒤로 밀려난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중심을 좀 잡아주셨으면 모를까 편찮으신 상태로 오래 계시다 보니 전적으로 시어머니를 돌보는 그분이 어느새 집안 어른처럼 군림하게 된 거죠. 제가 결혼하고 3년 뒤에 시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시름시름 앓다가 정말 장작불이 스르르 사그라들듯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너무 놀랐던 건 도우미 아주머니의 대처였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병원에 들어가셔서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시는 거 있죠. 어차피 간병하려면 자기가 해야 하니
기왕 하는 거 조금 더 제대로 해드려야겠다고 말입니다. 며느리인 저도 안 하는 생각을 그분이 하시고 직접 실행에 옮기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저희 시어머니 정말로 그분 케어로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집 식구들 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제 마음에 딱 한 가지 걸리는 건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그 집에 아버님과 단둘이 살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오래 함께한 사이기도 하고 가족 같은 사이 저도 알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안 계시는 곳에 단둘이만 사는 거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물론 시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도 그닥 큰 존재감이 있으셨던 건 아닙니다. 내도록 방에 누워 계시고 간병인 하나 상주하는 사람과 더불어 있었으니 살림을 하시거나 안주인 역할을 하신 건 아니죠. 그래도 있고 없고가 큰 차이기는 하잖아요. 시아버지가 도우미가 단둘이 그 집에 머무는 거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지 도저히 판단이 되지 않아 주변에 물어봤는데 제 얘기를 듣는 모두가 펄쩍 뛰는 겁니다. 어쨌거나 원수도 남녀가 한 집에 있으면 정이 든다는데 시아버지와 단둘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말하더라고요. 저도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결국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오히려 펄쩍 뛰면서 저를 되게 이상한 여자 취급하는 거예요. 뭔가 약간 정신이 썩어서 모든 걸 다 이상한 시선으로만 보는 그런 사람으로 말이죠. 좀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세상 사람들 눈이 그게 아니야. 다들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무조건 펄쩍 뛰지 말고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시어머니가 그래도 집에 계실 땐 도우미 아주머니 같이 있는 거 나도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근데 혼자 드신 시아버지 옆에 그렇게 젊은 여자 있는 거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일인 것 같아. 그렇게 펄쩍 뛰기만 하지 말고 조금 더 생각을 해봐. 그리고 어차피 아버님 집에서 식사만 하시면 되는데 출퇴근으로 해도 되잖아. 굳이 그 집에서 잠까지 잘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 편찮으실 때야 간병도 해야 되고 밤에 시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되실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그 집에서 같이 잤다곤 하지만 지금은 충분히 왔다 갔다 하면서 집안 돌볼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 내 생각엔 같은 집에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제가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마 남편도 진짜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본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다들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시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고 펄쩍들 뛰니까 그제야 제 말이 맞는 것 같다며 내보내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했어요. 20대 어린 나이부터 그냥 저희 집에 들어와 계속 살았던 사람이라 당장 나가려고 하니 대체 어느 곳에 살아야 될지도 저희가 같이 걱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동안 월급 다 어디다 썼냐 뭐 이런 얘기 너무 하고 싶었지만 그것까지야 제가 참견할 문제는 아니니까요. 게다가 아버지도 저희가 하는 얘기를 다 들으시고는 일리는 있는데 그동안 여기를 집으로 알고 모든 살림이며 자기 물건 다 이 집에 있는데 당장 어떻게 나가라고 하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내보낼 거면 집이라도 구해줘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저희가 대출받아서 월세집을 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생각해도 집을 덥석 사주는 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시아버지가 갑자기 펄펄 뛰시는 겁니다. 내보내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본인 명의도 아닌 자식 명의로 집 구해서 그 집에 월세 살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월세는 저희가 내주겠다고 그리고 저희가 집까지 해줄 필요는 없지 않냐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재벌집에서 평생 헌신한 사람 재산 떼어 마련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형편에 집 구해주는 것도 사실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저한테 은혜도 모르고 정도 없는 아이라며 이때까지 했던 얘기 다 원점으로 돌리자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니, 제가 못할 말 한 거라곤 생각하지 않거든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저희가 수백억대 부자도 아니고 일하던 도우미한테 집까지 사주면서 나가라고 할 일은 아니잖아요. 막말로 집만 받고 나서 싹 입 닫고 더 이상 저희 집 일 안 해주게 되면 시아버지 돌볼 사람은 다시 구하거나 아니면 제가 해야 되는 건데 무작정 재산을 줄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돌봐주고 지켜준 그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게 괘씸하다며 시아버지는 한동안 저를 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결국 고집을 부려 작은 아파트 하나를 사주시더라고요. 사실 저 엄청 서운했습니다. 저 결혼할 때도 이렇게 열심으로 집을 구해서 사주시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아버지가 아파트를 사주자마자 도우미가 저희한테 찾아와 집 내놓고 팔 거니까 그 돈 저희 보고 가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집이라도 한 채 생겼으면 옳다쿠나 신난다 하면서 낼름 새 인생 살러 떠나거나 배신까진 아니더라도 더 이상 저희 집에 충성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화사한 얼굴로 저를 찾아와서는 자기 이 집 필요 없다고 이거 그냥 저희 다시 줄 테니까 팔아서 재산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남편도 너무 황당해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멍하게 바라보기만 했죠. 그랬더니 그 도우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친엄마 모신다는 느낌으로 어머님 모시고 보내드렸어요. 이런 거 요구하고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 월급 넉넉하게 주셔서 충분히, 정말 충분히 저 살 만큼은 있습니다. 저 그냥 제가 근처에 작은 집 구할 테니까 제가 아버님이랑 같은 집 있는 거 불편하시면 거기서 출퇴근하면서 아버님 돌봐드릴게요. 이런 거 바라고 한 거 아니라서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대신 제가 두 분한테 이거 돌려드렸다는 것만 증거로 좀 남겨주세요. 아, 입출금 기록이 있으니까 그게 증거가 되겠네요. 아니, 아버님이 아시면 난리 나실 텐데. 굳이 아실 필요 없죠. 어차피 저희 집 오실 일도 없고 저한테 그 집 어떻냐고 얘기하실 것도 없고 이미 명의 이전까지 다 된 마당에 등기부 등본 또 떼어보실 일도 없을 거고요. 그냥 이건 자녀분들과 저만 알고 있는 얘기로 해요. 괜히 아버지 또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요. 저기 굳이 이러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퇴직금처럼 저희 아버님이 주신 건데 저희로서는 손해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큰 재산 생기는 거라 싫지는 않은데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례 바라고 한 일 아니고 앞으로 바랄 일도 없다고. 월급 밀리지 않고 충분히 받았고 수시로 챙겨주시는 것들 있으니 소탐대실하지 않으려고요.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얼굴이 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으면서 이런 사람을 괜히 의심한 건가 싶었어요. 정말 세상은 참 넓고 사람은 참 다양하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에 한 말인 소탐대실이라는 단어가 확 마음에 와서 박혔습니다. 당장 눈앞의 아파트보다 오래오래 일하는 걸 택하겠다는 말 같아서 참 희한한 사람이다 싶으면서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일반적으로 그런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아파트가 아니라 인형의 집을 사준다고 해도 신난다고 받을 판에 아파트를 물리다니 정말 놀랄 일이었습니다. 남편도 계속 침묵을 지키다가 도우미 아주머니가 집대문을 나서자마자 한숨 푹 쉬면서 저한테 한 소리 확 쥐어 박더라고요. 야, 속 시원하냐?
나 진짜 태어나서 제일 창피했다. 이게 이렇게까지 쪽팔릴 일로 만들 거였냐, 진짜? 이게 진짜, 괜히 호의로 대리효도 잘해주시는 분한테 이게 대체 무슨 상피야? 아니, 나도 저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지.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내가 아주 너 때문에 창피해 죽겠다. 괜히 사람들 말 듣고 와가지고 엄한 사람 의심하고. 에이, 진짜. 그렇게 남편이 대놓고 짜증을 내는데도 저는 사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뭐라고 변명하기에는 너무나 벌어진 일이 자명했거든요. 한마디로 저는 이상한 상상으로 멀쩡한 사람, 나쁜 사람 만든 그런 여자가 되었고, 도우미 아주머니는 세상 고결하고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가 딱 돼버린 겁니다. 이거 기분도 이상하고 영 찜찜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사실 도우미 아주머니한테 크게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뭔가 약점 잡힌 것처럼 그분이 하시는 그 어떤 일에도 제가 하는 말이 안 먹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건 또 그거대로 기분이 영 안 좋더라고요. 어쨌거나 그 사람한테 받은 돈도 좀 찜찜하고 그렇다고 해서 시아버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도우미 아주머니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괜히 도우미 아줌마 눈치 보게 되고 이거는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하지 않았던 시집살이를 제가 알아서 시작한 느낌이었어요. 뭐랄까 무슨 얘기를 해도 저는 속물에 소탐 대시라는 사람이고 도우미 아주머니는 고결하게 올바른 판단을 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세팅이 끝나버린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기묘하고 불편한 생활이 몇 달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저희가 도우미 아주머니의 아파트 판 금액을 받고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발생했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무슨 백신 주사를 맞으시고 그 후유증 때문에 알아누워 버리신 거죠.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고 주사 후유증이라 불안하기도 해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싶었지만 그 상황도 여의치가 않았어요. 병실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저희가 불안하다고 해서 아무 병원이나 입원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거든요. 결국 집에서 앓는 수밖에 없었죠. 평소에 도우미 아주머니가 워낙 잘하시니까 크게 편찮으실 일도 신경을 쓰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버님을 집에 그렇게 둔 채 가만히 있는 게 영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맞으신 백신이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관한 것이어서 가볍게 그 질병을 앓고 계신 거였거든요. 괜히 저희가 갔다가 옮으면 안 된다고 일단 저희 부부 출입도 막으신 참이었습니다. 이미 한번 앓고 면역이 생긴 도우미 아주머니가 어쩔 수 없이 당분간 그 집에 머물면서 아버님을 돌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어쩐지 제 마음에 그냥 한번 괜히 가보고 싶더라고요. 잠깐 들여다본다고 해서 뭐 옮기야 하겠나 싶은 마음도 있었고 어쨌거나 앓고 계신 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영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뭔가 마음이 쓰일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걸 저는 그날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평소 하지도 않는 찰밥을 바리바리 해서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우미 아주머니에게도 전화를 했는데 역시나 전화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어차피 비밀번호도 알겠다. 그냥 가서 기다리면 뭐 들어오시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찰밥을 양손 가득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여는 순간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거실에 대자로 누워 계시고 그 위에 도우미 아줌마가 시아버지 위에 앉아 있더라고요. 시아버지의 우통은 벗겨진 상태였고 도우미 아주머니는 반바지에 민소매를 입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버럭 소리를 지르며 제 손에 들고 있던 찰밥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시아버지가 엄청 당황한 얼굴로 새아가 새아가 하면서 저를 계속 불렀지만
저는 시아버지의 부름에도 아랑곳 않고 일단 핸드폰부터 꺼내서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물론 둘 다 옷도 입고 있는 상태였지만 저는 너무 놀라 제가 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건 도우미의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거리낌이 없는지 오히려 저한테 다음에 집에 올 때는 전화라도 제대로 하고 오라는 말을 하는 거 있죠. 아니 지금 자기가 저희 시아버지 위에 타고 올라가 있었던 것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전화를 안 하고 왔다고 저한테 한 소리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급하게 보낸 사진을 보고 남편이 기절 초풍하며 연락이 왔길래 당장 시댁으로 튀어오라고 했죠. 남편까지 와서 모두가 둘러앉은 그 상황에서 시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계셨어요. 남편이 펄펄 뛰며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이제는 저희 아버지 돌봐줄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글쎄 그 여자가 저희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집도 절도 없는 제가 어딜 가요. 저 갈 데 없는데 지금도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데 저보고 대체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네가 왜 집도 절도 없어? 내가 집 해줬잖아. 그거 어떻게 하고 집도 없이 고시원에서 살아? 저 그 집 이분들한테 뺏겼어요. 뭐라고? 아, 그게 무슨 말이야? 뺏겼다니? 아버님이 깜짝 놀라며 저희를 노려보시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순간 너무 당황해서 할 말을 잃고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니 이건 말이 너무 다르잖아요. 분명 자기 필요 없다며 우리끼리의 비밀로 하자고 말한 건 도우미 아주머니였는데 갑자기 저희한테 뺏겼다니요. 뻔뻔하게도 그분은 그 자리에서 눈물바람과 함께 조금의 진실도 없는 얘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알게 해드리고 싶지는 않았는데 자녀분들이 저보고 무슨 자격으로 자기 아빠한테 집까지 받냐며 당장 팔아서 돈으로 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받자마자 팔아서 이 사람들한테 돈으로 줬어요. 계좌 이체한 내역 다 있으니까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 너무 억울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이 난리 치시는 거 정말 오해거든요. 아버님 골반 쪽에 근육통 마비 오셨다고 해서 그거 마사지 해드리는 중이었는데 자초지종도 들어보지 않고 이렇게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올라타 있는 게 어떻게 골반 마사지예요. 당연히 오해할 수 있는... 마사지 안 받아봤어요? 그냥 멀찍멀찍 떨어져서 하던가요? 마사지는 힘을 줘서 제 몸 체중 활용해서 적절하게 누르는 게 핵심이에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 그거 습관이고 인격이라고요. 사실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눈이 소태라고 해도 마사지와 그렇지 않은 걸 구분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야한 포즈라기보다는 뭔가 제압하는 듯한 강자가 약자를 찍어 누르는 듯한 포즈에 가깝기는 했습니다. 만약 남녀 포즈가 아니었으면 공격당하고 공격하는 거라고 오해할 만큼 말이죠. 제가 할 말이 딱 막혀서 입만 쩍 벌린 채 멍하게 있자 남편이 다시 한번 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진짜예요? 마사지 받고 계셨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약간 떨떠름한 얼굴로 저 한 번 그리고 도우미 아주머니 한 번 이렇게 보다가 글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자세가 좀 민망할 수 있다는 건 아는데 원래 몸에 힘을 줘서 하는 마사지 다 그렇지 않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마사지 좀 해달라고 했는데 새아가가 자초지종도 안 듣고 그냥 이렇게 쥐잡듯 짜부니 나로서는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아니, 아버님, 아까 저한테는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네가 뭐 내가 하는 말 듣기나 했냐? 아니, 아버님, 저 진짜 너무 억울한데요.
저는 진짜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분명 아버님도 당황한 얼굴로 저를 보고 한마디도 안 했으면서 무조건 저를 진짜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속에서 천불이 솟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가만히 노려보다가 저한테 나오라고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니, 여보, 그냥 이렇게 끝낸다고? 시끄러워. 지금 너 때문에 다 이상해졌잖아. 남편이 서둘러 밖으로 나오려는데 시아버지가 저희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 아직 내가 할 말은 안 끝났다. 나 너희한테 물어봐야 할 게 좀 있어. 일단 좀 와서 앉아봐라. 너희 정말로 이 사람한테서 집 뺏은 거 사실이냐? 제 억울한 것만 가슴 터질 일이어서 그건 또 살짝 잊고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머뭇거리며 망설이다가 천천히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아버님. 저희가 뺏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직접 와서 자기는 필요 없다고 본인이 팔아서 돈을 주고 가신 건데. 그게 말이 되냐?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받을 집을 필요가 없다고 다른 사람을 줘? 너 이런 정도밖에 안 됐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 집을 해준 건데 그걸 이런 식으로 망쳐? 저희는 그날 시아버지에게 엄청 혼쭐이 났습니다. 당장 그 돈 다시 시아버지에게 반납하라고 펄펄 뛰시더라고요. 그리고 도우미 아주머니에게는 다시 집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졸지에 저랑 남편은 치졸하게 평생 저희 집에서 일해준 사람 퇴직금 같은 집을 뺏은 파렴치한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돈으로 뭔가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왔거나 좋은 가방이라도 사면서 기분 냈으면 억울하지는 않지요. 그냥 돈 받아서 조만간 집 하나 좋은 거 장만할 때 보태자며 은행에 넣어뒀는데 이자가 붙기도 전에 이 사달이 났으니 한마디로 죽 써서 개준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정말로 저한테 잔뜩 골이 났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대로 너무 억울하고 속이 상했죠.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거든요. 여보, 나 진짜 너무 억울해. 내가 본 건 아무리 좋게 봐줘도 마사지는 아니었어. 그리고 도우미 아줌마도 진짜 이상하지 않아? 분명 우리한텐 아파트 필요 없다고 자기가 먼저 팔아서 가져온 거잖아. 그 여자 뭔가 있어. 꿍꿍이가 있다고. 몰라 진짜. 네가 이상한 소리만 안 했어도 그냥 아파트 판 돈이고 뭐고 적당히 다 넘어갔을 텐데 어디서 이상한 막장 드라마만 열심히 보더니 정신이 썩어서 네가 애먼 사람 잡으니까 그 사람도 뿔딱지 나서 확 불어버린 거잖아. 에이씨, 집 옮기고 차 한 대 하려고 했더니 남편의 말이 몹시 억울했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먹히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미 남편 마음은 앵돌아져 있고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결국 저희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갖다 준 아파트 매매 대금을 고스란히 다시 시아버지에게 반납하고 그 과정에서도 세상에 욕심 많고 못된 아들 며느리가 되어 혼이 났습니다. 녹음이라도 해두고 계약서라도 썼어야 반박이라도 할 텐데 증거라고는 저희 머릿속에만 있으니 억울해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건 그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뭔가 기묘하게 저희 집안 권력 구도가 바뀐 느낌이었어요. 저도 뭔가 좀 어색하고 미안한 게 조금 남아있다 보니 도우미 아주머니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어린 시어머니가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이래저래 불편한 건 계속되었죠. 아버님께 직접 연락을 할 때도 어쩐지 도우미 아주머니 눈치를 보게 되고 오히려 아버님이 제 연락을 피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똑같이 느꼈더라고요. 저한테 새엄마 생긴 느낌이라고 아버지와 멀어진 것 같다고 씁쓸해 하더라니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오해를 풀고 상황을 반전시켜야 할지 고민만 거듭되던 어느 날 저희 고민에 방점을 찍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바로 아버님이 자취를 감춰버리신 거예요.
며칠째 아버님이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을 하던 차에 망설이다가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 너무나 평온한 목소리로 집에 안 계신다고 하는 거 있죠. 어디 좀 나가겠다고 하시고는 안 들어오신 지 이틀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저희가 아니 그럼 연락을 해주셔야지 그걸 그냥 그렇게 알고만 계신 채 가만히 계시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무심히 대답하더라고요. 다 큰 어른이고 한 번 정도 여행 갈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호들갑 떠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때부터 아버님을 동분서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아버님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점점 너무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약간 히스테리까지 부리기 시작했고 진지하게 실종신고를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남편이 뭔가 하나 떠올랐다는 듯 어딘가를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아주 시골에 작은 땅 하나를 가지고 계셨었는데 사실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고 거의 나대지에 가까운 곳입니다. 재산 가치도 없는 맹지라서 팔아도 돈도 안 되고 그냥 나한테 땅이 있구나라는 생각 정도만 주는 곳이라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에도 거의 잊고 지냈던 곳이에요. 그런데 아버님이 늘 지나가는 말씀처럼 저기에 작은 집 하나 짓고 그냥 고즈넉하게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몇 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 워낙 오래전의 일이어서 저는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래도 남편이 아들이랍시고 그걸 기억을 해냈더라고요. 주소도 가물가물했지만 어쨌거나 거기를 간신히 찾아가기는 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아버님이 정말로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무슨 노숙자 마냥 초라한 텐트 하나 치고 오돌오돌 떨면서 컵라면 하나 끓여 드시고 있는 걸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반색을 하며 달려가 아버님을 부르니 아버님 표정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대체 저희한테 여긴 어떻게 알고 왔냐고 혹시 도우미도 저희가 여기 온 거 알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순간 저도 남편도 좀 당황했어요. 아니 자식들이 찾아갔으면 반가워하거나 피하거나 둘 중 하나는 하실 줄 알았는데 대뜸 도우미가 저희 여기 온 거 아냐고 물어보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니요, 아버님. 그분은 모르실걸요. 저희가 그냥 아버님 찾겠다고만 얘기했지 어디 가서 찾겠다고 얘기 안 했으니까요. 그래, 아이 잘했다. 나 여기 있는 거 절대 말하지 마라. 알았지? 절대 말하면 안 된다. 그제야 남편도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때까지 제가 계속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고 했을 땐 쓸데없이 또 막장 드라마 보고 이상한 생각한다고 저한테 엄청 구박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계속 도우미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자기 여기 있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시니까 그제야 그 사람도 어라 내 마누라가 말한 게 뭔가 이유가 있나 본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아버님께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저희가 모르는 뭔가 있어요? 도우미 아주머니랑 뭔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님이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앞에 놓여있던 소주만 벌컥벌컥 들이키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그렇게 말없이 술 들이키실 땐 뭔가 확실히 일이 있기는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저희가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그냥 속 시원하게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저희 무슨 말이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혹시 진짜예요? 혹시 둘이 사귀세요? 그러자 아버님이 술잔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버럭 성을 내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아이 너는 나를 대체 뭘로 보는 거냐? 에휴, 아들놈이라고 하나 있는 게 이딴 말이 나고 있으니 내가 누굴 믿고 누굴 의지하겠냐? 아이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냥 너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혹시 해서 그런 거죠. 괜찮아요. 그냥 솔직히 다 말해보세요. 저희 정말 모든 얘기 다 수용할 준비 되어 있다니까요. 네, 아버님. 혼자 속 끓이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배찍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래도 하나보다는 둘보다는 셋이 낫잖아요. 에휴, 이 아들놈도 이렇게 지 애비를 모르는데 내가 누굴 믿고 무슨 얘기를 하겠냐. 됐다. 그냥 내가 좀 더 고민하고 알아서 해결하마. 아이 그러니까 아버지 믿고 얘기를 하던 안 하던 자초지정을 말씀을 하셔야 저희가 이해를 하건 납득을 하건 할 거 아니에요. 말씀도 안 해주시고 무작정 그러시면 저희도 곤란하죠. 남편과 제가 한참을 설득하자 시아버지는 그제야 뭔가 얘기를 하실 결심이 섰는지 깊이 한숨 한번 쉬고 먼 산 한번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그 도우미가 말이다. 아이 실은 네 누나다. 순간 남편도 저도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 사고가 정지해버렸어요. 이거는 저희가 생각하던 그런 전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남편보다 10살은 많고 집에서 도우미로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누나라니. 이거는 대체 무슨 소린가 싶어 멍하게 저희 둘 다 아버님의 입만 바라봤어요. 그 다음 얘기가 나오기를 기다린 거죠. 남편은 완전히 어리나가서 마치 로봇처럼 더듬거리며 시아버지에게 되물었습니다. 누나요? 아버지,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 누나요? 아이 그러면 혹시 아버지가 밖에서 나오신 아니 나 아니야. 나 아니라는 아버님의 말씀에 저희는 다시 한번 사고가 정지했어요. 뭔가 개연성 있는 생각이 전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두 칸만 옮기면 완성되는 퍼즐인 줄 알고 덤벼들었는데 사실 두 칸을 제외한 나머지를 죄다 맞춰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린 것처럼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할지도 무슨 얘기부터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보다 조금 더 먼저 정신을 차린 건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잠깐만요. 이 사람 누나인데 아버님이 아니면 설마 어머님이요? 어머님 딸이라고요? 아니 왜요? 아니지. 아니 어떡해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요? 아우 진짜 너무 놀라니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일인 거예요? 맞아요? 어머님 딸이에요? 어떻게 그게 그렇게 돼요? 남편도 너무 놀랐다는 듯이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라고요. 아버님이 털어놓으신 얘기는 한편으로는 아버님의 지고지순한 수뇌부 이야기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저희 어머님이 죽는 날까지 숨기고 싶어 애썼던 비밀이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 여자의 슬픈 인생 얘기면서 삐뚤어진 집착에 대한 얘기이기도 했죠.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과 결혼하시기 전에 한 번 결혼을 하신 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 남자가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아주 개차반인 남자였다고 했습니다. 아마 어머님과도 정상적인 연애 과정을 거쳐서 결혼을 하신 게 아니라 어머님이 겁탈 비슷한 걸 당하셨고 아이가 생겨 그냥 그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살림을 차리는 그런 과정을 겪으신 듯 했어요. 아버님이 워낙 돌아가신 어머님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셔서 돌아가신 지금에도 그 얘기를 꺼내는 걸 몹시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더듬더듬 해주신 얘기는 조금 슬프기도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 도우미가 아이디 엄마랑 그놈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우리도 사실 알게 된 건 몇 년밖에 안 되었어. 네 엄마 죽기 1년 전인가 그때 알았거든. 그 아이가 10살 때 너희 엄마가 도저히 그놈이랑 살 수 없으니 이혼을 했나 봐. 이혼하고 딸아이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저 남편이라는 사람이 딸은 죽어도 못 준다고 딸 데리고 갈 거면 이혼도 못 해준다고 했던 모양이지. 그런데 그때 네 엄마의 부모님
그러니까 장인 장모가 지금 기회 아니면 절대 이혼 못한다고. 일단 아이는 나중에 찾더라도 남자한테서 먼저 벗어나라고 하셨나 봐. 하긴 뭐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일단 그 남자랑 이혼하고 그 가정에서 빠져나온 거야. 그리고 나서 아이를 찾으러 갔을 때는 이미 그 남자도 아이도 흔적 없이 사라졌대. 그러다가 나랑 만나 결혼하고 결혼하면서도 나한테 말한 첫 번째 조건이 그거였다. 혹시 나중에 딸아이가 다시 찾아오면 자기는 그 딸아이한테 속죄하며 살겠다고. 그러면 어머님은 그 딸을 계속 찾았지만 못 찾았고, 그런데 어느 날 나타난 도우미가 딸이라고 했다고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왜 그걸 다 혼자만 알고 계셨어요? 진작에 말씀하시죠. 말했잖냐. 몰랐다고. 몇 년 전에 알았다니까. 그리고 결혼할 당시 나는 당시 네 엄마가 너무나 좋았거든. 그래서 그걸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찾기도 많이 찾았고 데리고 와서 입양 절차 밟아 내 딸로 키우려고 정말 백방으로 찾았는데 못 찾겠더라고. 그런데 몰랐지. 그 딸아이가 자기 버리고 간 엄마한테 복수하겠다고 우리 집 도우미로 들어와서 몇 년을 그러고 있었다는 걸. 마지막에 네 엄마 죽기 전에 고백하더라. 나 사실 당신이 버리고 간 딸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아빠 사진, 가족 사진, 돌 사진 내놓고 살던 동네 다 말해주더라고. 내가 믿기가 어려워서 몰래 유전자 검사까지 다 했다. 딸이 맞더라고. 아버님, 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딸이라고 나타나면 될 걸 왜 굳이 도우미로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리고 지금도 왜 그러고 있는 거래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어렴풋이 짐작하는 건 아마 네 엄마 아프기 몇 년 전까지는 그 친아버지라는 사람이랑 연관이 있었던 모양이더라. 그 친아버지가 일하라고 들여보내놓고 조종을 한 건지 아니면 둘이 짜고 뭔가 얻어내려고 들어온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지. 확실한 건 그 친아버지라는 사람이 뭔가에 중독이 돼서 비명 행사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네 엄마 간병에 매달렸던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은 자기 친아빠랑 짜고 우리 집 재산 털어먹으려다가 친아빠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냥 이도저도 못하고 붙어 있었다는 거네요. 내 생각엔 그래. 어쨌거나 그동안 도우미로 지내면서 우리 집 재산 상황 다 파악하고 비밀 다 파악하고 그거 다 알고 있으니 돈 내놓으라고 그때부터 협박을 하더라고. 네 엄마가 급격하게 몸이 약해진 시기가 그때야. 충격으로 사실 한 보름은 실어증까지 왔었어. 나 그 도우미가 네 엄마 딸이라는 거 알고 그거 알고 나서부터 네 엄마 도우미 손에 혼자 안 맡겼다. 한동안 엄마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내가 도우미 말고 간병인 붙였었지. 그때야. 그제야 어머님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아버님이 굳이 집이며 병원까지 간병인을 따로 들여서 어머님을 보살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남편이랑 굳이 돈 들여서 왜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는 도우미 말고 간병인을 또 들이실까? 참 아버님도 유난이시다.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아버님으로서는 혹시 도우미가 어머님께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하신 행동이었더라고요. 남편이 왜 아버님께 그렇다면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저희가 끝까지 몰랐으면 좋겠다고 한 게 어머님 유언이었다며 그 유언을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파트 사준 것도 그냥 이걸로 이거 먹고 떨어져라 하는 심정으로 해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머님 유언과는 다르게 저희한테 지금 있는 이 상황을 다 말으라고 재산 분배까지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걱정되고 싫으셨대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머님도 마지막에는 자기 딸이 어떤 마음 먹고 어머님한테 접근했는지를 알아서
당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다 아버님께 귀속시켜버리고 변호사한테도 잘 얘기해서 딸한테 남기는 건 얼마 없게 조치를 해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우미 아주머니 그런 어머니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틈만 나면 아버님에게 협박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봤던 그 마사지 사건도 아버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얘기가 통할 것 같지 않으니 완력을 쓰다가 저한테 들킨 거였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어쨌거나 자기 친엄마 재산 노리고 들어와 그 오랜 시간 도우미로 옆에 있으면서 호시탐탐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이 재산을 뺏을 수 있을지를 고민한 거잖아요. 그 오랜 시간 복수를 생각했다는 것도 기가 막혔고 그 모든 시간 동안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닌 척 마치 기생충처럼 붙어 있으면서 모든 걸 누리고 지켜봤다는 것도 너무 끔찍했습니다. 저희 모르게 본인 혼자서 가족에 대한 것들을 수집하고 알면서 얼마나 음흉하게 많은 작전을 짰겠어요. 그거 자체가 너무 소름 돋고 끔찍하더라고요. 음식에 그동안 뭐 안 좋은 것을 꾸준히 넣은 게 아닐까. 혹시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여자가 뭔가 나쁜 짓을 한 건 아닐까. 새삼 정말 오만 나쁜 상상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버님이 안쓰럽더라고요. 그 오랜 세월 혼자 이 비밀을 감당하고 저희한테 알리지 않으려고 애쓰셨던 거잖아요. 게다가 그 모진 오해를 혼자 감내하면서 자식한테 이상한 오해를 받을 때도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말 못하고 계셨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셨겠어요. 안 그래도 아파트 사건에 불륜 오해까지 겹치면서 저희가 세모 눈을 뜨고 아버님을 보고 있다는 걸 알고 도우미가 시아버지를 점점 더 압박했던 모양입니다. 재산을 내놓으라는 협박도 모자라 어차피 저희는 진실을 모르니 차라리 이렇게 오해받은 김에 진짜로 같이 살아보자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소름 끼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무리 돌아가신 엄마지만 그 엄마와 부부의 연을 맺었던 사람과 이어질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징그러웠습니다.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히다는 듯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더라고요. 점점 더 스토커처럼 변해가며 달겨드는 도우미, 이상한 시선으로 감시하듯 자신을 보는 자식들, 결국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아버님이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일단 도망을 와버리신 거였어요. 저희한테 말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어디 얘기할 곳도 없고 그런 아버님이 선택할 수 있었던 건 가장 불쌍한 결과였던 거죠. 그제야 왜 도우미가 아버님이 사라졌는데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어딘가 있겠죠라며 무심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버님이 자신한테 재산만 주면 되는 거지 생사 따위 아무 관심이 없었던 거죠. 새삼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한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어쨌거나 엄마 생각하면 아예 모른 척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잘 설득해 볼게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파트 한 채 정도 주면은 그냥 떨어뜨려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랬지. 사실 그건 네 엄마가 얘기한 것이기도 했어. 어떤 무서운 마음을 먹고 왔던 간에 네 엄마한테는 아픈 손가락이고 어떤 세상 떠나는 날까지 신경 쓰였던 자식이니까. 좀 더 법적으로 알아보긴 해야겠지만 사실 그 사람이 저희한테 아파트 한 채 이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어쨌거나 아버지와는 상관없이 돌아가신 어머니와 전 남편과의 아이고 지금 현재 아버지하고는 법적인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호적에 올린 것도 아니고요. 제가 법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진작 말씀하셨으면 굳이 아파트까지 안 줘도 될 수 있었을 텐데요. 말했지 않냐. 그건 너희 엄마 생각해서 그런 거거든. 그 사람 혼자 끙끙 말도 못하고 앓는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약속했거든. 당신 딸이 어떤 의도를 갖고 왔건
어쨌거나 옆에서 가는 길까지 돌봐준 거는 맞지 않냐고. 그렇다면 내가 살집 하나는 마련해 주겠다고. 물론 나도 마냥 편하고 좋은 마음은 아니었다. 마지막에도 오죽 내가 불안하고 믿을 수가 없었으면 사람을 하나 더 붙였겠냐. 그래도 대놓고 해코지한 건 없으니까 내가 그거라도 하나 해주는 게 네 엄마가 저승에서라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자 남편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알겠다고 이해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시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판단을 하신 건지 납득은 되었습니다. 그만큼 어머님을 깊이 사랑하신 거겠죠.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후에 남편은 저랑 아버님만 거기에 남겨놓고 혼자 도우미 아줌마를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아버님을 같이 모시고 가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아버님이 당분간은 좀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아버님을 거기다가 혼자 두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아버님과 같이 있기로 했습니다. 저와 단둘이 남은 아버님은 저한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제가 놀라고 당황했을 때 다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는데 그랬다가는 저희한테 또 어떤 피해가 갈지 모르고 무엇보다 돌아가신 어머님한테 미안할 상황이 생길까봐 못했다며 용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죄송해요.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제가 그냥 아버님을 일단 믿어드렸어야 하는데 저도 잘한 거 없어요. 먼저 여쭙고 믿고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다. 네가 이런 상황 상상이나 했겠냐. 사실 나도 늙어서 멍해진 건지 아니면 이 상황들이 다 꿈 같고 어이가 없어서 멍한 건지 몇 년 전부터 믿기지도 않고 그저 멍하기만 하다. 지금에야 그냥 너희한테 털어놓고 도움 요청할 걸 괜히 혼자 끙끙 앓았다 싶기도 하고. 그건 좀 그래요, 아버님. 저희 그렇게 물상식한 자식들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도 욕심은 좀 있지만 아버님, 어머님이 버릇없이 못되게 키우지 않으셨잖아요. 좀 더 저희 믿고 논의해 주셔도 돼요. 아유, 세상에. 그동안 그래. 얼마나 혼자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요. 아휴. 뭔가 시무룩하니 기가 죽은 아버님을 위로해드리는데 그냥 어쩐지 좀 아버님이 짠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로부터 며칠 동안 저는 아버님과 데이트하듯 근처를 돌아다니며 소도시 여행도 하고 멍하게 숲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경치 구경도 하면서 나름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찾아냈을 때는 불안하고 불안정해 보였던 아버님도 조금씩 제가 처음 배웠을 때의 모습, 온화하고 차분한 느낌을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버님과 다정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며칠 뒤에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법적으로 변호사 도움받아서 자문 다 받았고 그걸 가지고 도움이랑 대화를 했다네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주장을 하길래 남편이 화도 안 내고 싸움도 없이 논리적으로 응대를 했나 봐요. 이 사람이 또 자료 들이대며 설명하면 아주 손댈 곳 없이 냉정하게 잘하거든요.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차근차근 설명하자 도우미도 자기가 더 붙어 있어 봐야 크게 얻을 게 없다는 결론을 내린 모양이더라고요. 그냥 저희가 주는 아파트 그거 받고 소위 말해 먹고 떨어지겠다는 의견을 전해온 모양입니다. 물론 그날 이후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말이죠. 아버님이 너무 다행이라고 이만하길 진짜 다행이라며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좋아하셨어요. 그리고는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이 정도 했으면 저승에 있는 네 어머니도 그냥 적당히 만족하고 잘했다 해주겠지. 나 할 만큼 한 거겠지. 그럼요. 아버님, 제가 보장하는데요. 이거보다 더 잘할 순 없어요. 아버님 진짜 최선을 다하셨어요.
어머니가 정말 고마워하고 계실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자 시아버지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구김살 없는 환한 웃음이 피더라고요. 제가 아버님을 젊은 도우미랑 놀아나는 이상한 사람 취급한 건 너무 죄송했지만 그래도 그 오해 때문에 아버님이 혼자서 끙끙 숨겨왔던 비밀이 풀린 건 다행이었습니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다 해결된 것 같아서 조금 마음도 놓이고요. 남편은 도우미가 원하는 지역, 원하는 아파트를 계약하는 것까지 직접 참여해서 해결했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정중히 인사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나라고 부르기는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떤 의도를 가졌었던 간에 어머니 끝까지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그건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분은 남편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고개 한번 끄덕였다고 했어요. 평소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던 사람이었는데 끝까지 미스테리하게 사라지더라며 남편이 살짝 허탈하게 웃더라고요. 아, 그리고 앞으로는 도움 없이 그냥 저희 부부가 아버님 모시고 살려고요. 막말로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는데 그냥 저희랑 함께 아웅다웅 하면서도 함께 사는 그런 기쁨 아버님이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